임미현의 아침 뉴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 8개 시도에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오후에는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다소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다음 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는 징후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일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한 구의원이 자신의 회사를 친인척에게 물려준 뒤 구청 사업을 무더기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곳곳에 만연한 이해 충돌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부산 항운노조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당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배추와 양파가 풍년으로 가격이 떨어지자 수확을 포기한 채 아예 밭을 갈아엎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산지 폐기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8개 시도에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일주일째 비상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계속되는 미세먼지에 마스크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됐는데요. 하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벌써 일주일 연속으로 저감 조치가 발령되며 연일 최장 기록을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이 된 가운데 평균 3,000원 정도에 판매되는 마스크 값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스크 가격을 내리거나 무상 지급해달라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여야는 어제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예비비를 집행하기로 합의했고 서울시의회도 내일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조례안에 대한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 점은 정말 많지요. 이게 지금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금방 이게 더러워지는 게 느껴지고 해서 자주자주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마스크를 매일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럴 거면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줄일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탁한 공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피부에 와닿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으면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음 주 국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구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어제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사회 재난을 화재나 붕괴, 폭발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사고로 국가 기반 체계가 마비되고 가축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4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의 범주에 넣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병욱 의원입니다. 범국가적으로 범국민적인 인식이 한 단계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각 부처도 이에 입각해서 행정 매뉴얼도 만들고 모든 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미세먼지의 농도와 범위에 따라 공공부문에 한해서 실시하는 차량 이부제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또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예비비나 추경 예산 편성 등도 가능해집니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킨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 개점 휴업으로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에서조차도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야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 목록에 올리는 데 합의하고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11일 열기로 하는 등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CBS 뉴스 구병수입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면서도 만일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어제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해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봅시다.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아울러 미국을 방문 중인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 만나고 또 가나스기 겐지 일본 측 북핵 수석 대표와 한미일 3자 회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에 대한 대응이 논의됐을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상당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내 구축 차원에서 자진 해체에 들어갔던 미사일 발사장을 다시 복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이것이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의 추후 협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카드인지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현역 여당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항운노조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에게 후원금 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산 CBS 박중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15일 6.1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 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 항운노조 모지부 반장급 조합원들에게 오 후보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각 반장들에게는 오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는 방법을 사진까지 첨부해 상세하게 설명한 A4 용지 한 장짜리 설명서도 배포됐습니다. 취재 결과 같은 시기 다수의 지부에서 반장급 조합원들에게 이 같은 지침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당시 오 후보의 유력 상대 후보였던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을 내라고 언급한 곳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권력을 갈아타려 한다는 말이 나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 항운노조 측은 오 후보가 과거 항만 발전을 위해 애써온 점을 높이사 몇몇 지부에서 정치 후원금 관련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후원은 조합원의 자율에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산 항운노조 관계자입니다. 해수부 장관도 했고 시장에 나오시는데 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다. 하지만 정치 후원금을 낸 조합원들은 항운노조의 특성상 윗선의 압력에 의한 정치 후원금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 반장급 조합원입니다. 항운노조의 특성상 자발적인 건 없습니다. 안 하면은 마치 재짓는 것은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 당시 오거돈 후보 후원의 사무국장은 후원자들의 소속을 알 수는 없다며 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서울의 한 구의원이 자신의 회사를 친인척에게 물려준 뒤 구청 사업을 무더기로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군다나 이 구의원의 부인은 해당 업체의 이사로까지 등록돼 있는데요.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준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가구업체. 이 업체는 2016년부터 영등포 구청에서 발주한 사업 43건을 수주했습니다. 모두 계약금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이라 다른 업체와 경쟁하는 일 없이 수의 계약을 맺어 손쉽게 따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만 3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현재 업체의 대표는 46살 이모 씨로 취재 결과 이 씨는 영등포 구의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모 의원의 처남댁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는 애초 김 의원이 운영하다가 2014년 구의원에 당선된 이후 처남댁이 물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 의원의 사무실은 이 업체와 같은 건물, 같은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부인은 업체의 이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가 수주한 계약 중에 4분의 1 정도는 모두 김 의원의 지역구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경실련 윤철한 정책실장입니다. 관계 속에서 계속 특정 업체나 기업한테 수의 계약을 해줬다는 것 자체는 이쪽에 특혜를 주는 거고요. 진짜 율법에 저촉되는지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거예요. 김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제가 계속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놓칠 수 없어갖고 하고 있는 거 연명해서 하고 있는 거 인정하고요. 제가 그 사무실을 옮기든지 폐쇄하든지 할게요. 최근 국회에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CBS 뉴스 윤준호입니다. 배추와 양파, 대파 등 겨울 작물이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풍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아예 수확을 포기하고 밭을 통째로 갈아엎는 산지 폐기가 유례 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주 CBS 조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 산이면의 한 배추밭. 가을용 김장 배추가 가득한 밭에서 배추를 갈아엎기 위해서 트랙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굉음과 함께 밭에 있던 배추가 줄줄이 부서져 나갑니다. 농민들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배추 가격이 안정되기를 기다렸지만 가격은 회복되지 않아 결국 산지 폐기를 신청했습니다. 농민 김병재, 이철재 씨입니다. 지금도 배추는 멀쩡한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죠. 배추값 나온 대로 이제 그냥 마무리해야죠. 죽을 맛이죠. 소득의 절반 정도의 생산비 정도의 건지는 지금. 특히 올해는 기상 조건이 좋아 유례 없는 풍년이 들면서 산지 폐기의 악순환이 특정 지역이나 품목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양배추와 무의 대표적 산지인 제주도에서도 산지 폐기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제주산 양배추 8kg 그물망 가격은 3,000원대로 최근 5년 평균 5,800원과 비교할 때 반토막이 됐습니다. 제주 양배추 출하조절위원회는 양배추 9,000톤을 산지 폐기했지만 가격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파 가격 역시 폭락하면서 겨울대파 주산지인 전남에서는 대파 4,800여 톤을 산지 폐기 중입니다. 이처럼 농작물 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년의 역설에 따른 산지 폐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시영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신용카드 대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전통시장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대거 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제로페이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나와봤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자평과는 달리 실제 결제 과정은 쉽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네, 돈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직도 안 될 리가 없는데? 저희 내역이 없습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안 됐어요.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상인들은 환영했지만 소비자는 스마트폰에 직접 물건값을 입력하고 계좌 이체도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에 비해 결제 시간이 길고 무엇보다 외상 기능이 없다는 점도 약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 달간 제로페이 사용 실적은 한 가맹점당 한 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홍보 행사에서도 상인보다는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자꾸만 홍보도 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주민들 입장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시장에 아무리 깔아봐야 깔 필요가 없어. CBS 뉴스 이기범입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시민단체가 사실상의 증세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론의 반발 때문에 소득공제 축소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진수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제도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즉각 홍 부총리의 발언을 반박하며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사실상의 증세로 규정했습니다. 김선택 회장입니다. 워낙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사실 엄청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로소득자들이 이렇게 1차적인 정책에 타겟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반대 여론이 커지며 모두 8차례나 시한이 연장됐습니다. 이번에도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정부가 시한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시 주도의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도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 역시 여론의 반발을 뻔히 알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한 18건의 징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는 5.18 망언 의원들과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 그리고 미국 출장 중 스트릿바 출입 의혹을 받는 한국당 최규일 의원 등이 징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을 유지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야 대치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올 들어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국회는 장기간 공전 사태 이후 열려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쟁점 법안이 다수여서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른바 청와대 일기 참모진들이 오늘 만찬을 함께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주최하는 오늘 만찬에는 임 실장을 비롯해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이 불참하면서 오늘로 예정된 본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에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민주노총에 어제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3,2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문화 트렌드를 읽는 뉴스 라이프 밸런스 조은정의 유라벨입니다. 문화부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책 한 권 들고 왔습니다. 네. 제목이 90년생이 온다. 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인데요. 요즘 뭐 증권가, 트렌드에 민감한 증권가나 일반 대기업에서도 이 책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 주변에 이제 뮤지컬 홍보하는 과장님이 계신데 과장도 이 책을 샀다고 합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90년대생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신입이 아닌 이제 대리라던가 이런 실질적으로 실무를 해가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아무래도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던가 업무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이 다르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책 문구를 보고 한번 결정을 하게 돼서 읽게 되었습니다. 90년대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샀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야기 아닐까요? 90년생들만의 특성이 잡힌다는 건데요. 네. 이 책의 저자 이몽택 씨가 82년생으로 30대인데요. 네. 80년생들하고는 또 다른 특성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로 특성을 구분했습니다. 네, 뭔가요?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정직하거나 이 3가지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간단하다. 길고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어에서도 참 줄임말을 아주 많이 쓰잖아요. 네네. 뭐 스압주의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스크롤 압박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너무 긴 게시물이 있을 때 스크롤을 내리기에 압박감을 느낀다라는 말인데 이런 긴 텍스트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좀 직관적인 부분에 끌리고요. 책을 거의 읽지 않고 책에서 정보를 얻지 않고 또 아주 짧은 초단편 소설 같은 장르가 이 90년생들을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간단하다. 네. 두 번째 특징은요. 재밌는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이제 극한 직업 영화 흥행 얘기하면서 병맛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봤잖아요. 네, 그랬죠. 90년생들은 이 어이없는 개그 병맛
병맛을 좋아합니다. 진지한 것보다는 이런 가벼운 유머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머 코드는 정말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죠? 세 번째로는 정직함이 있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공정함을 요구합니다. 공정함. 네. 또 부당한 것을 참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20대 친구들 볼 때 제가 받은 느낌이랑 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저 좀 궁금했습니다. 저도 뭐 이런 느낌들을 가졌는데 이런 분석들을 20대 본인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20대 초중반의 90년생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구하지 않나 싶네요. 조직도 중요하지만 조직과 개인의 어떤 양립하는 개념들에 있어서는 좀 개인이 좀 더 우선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입시를 할 때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작성해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인 우리는 약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목소리를 높여서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또 그게 힘들잖아요. 잘릴 위험도 있고. 책에서는 90년생들의 특징을 시대적인 배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에 지금 청년 실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또 이렇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네. 원대한 꿈은 사치고요. 그저 버티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가 조직이 나에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희생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즐기는 데 좀 방점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버티는 게 목표가 된 거네요. 그런데요. 기성세대들이 90년생들을 좀 낯설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직장 내에서의 생활이 좀 삐걱거리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90년생들의 솔직함이 좀 낯설기도 하다는 40대 여성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전에는 위에서 시키면 그냥 내 했던 부분들이 거기에서 자기 생각과 의견과 그런 것이 상대에게 또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가감없이 드러내더라고요.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혹시 내가 꼰대 아닐까 이렇게 반추해 본 적이 많거든요. 네. 서로 좀 적응이 안 되거든요. 네. 해외에서는 그래서 기업들이 90년생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 조직 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거나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우리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워라밸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렇죠. 또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90년생들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우리 조직 문화가 한참 뒤처진 거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주목해 볼 건요. 90년생들이 소비와 문화 트렌드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소비자, 즉 호갱은 절대 되지 않으려는 특성들이 있고요. 네. 정직한 기업에 점수를 많이 줍니다. 또 직관적이고 병맛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은 문화 콘텐츠 전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오렌지족, 네. X세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 같아요. 90년생들이 온다라는 게 떴으니까 2000년생이 온다라는 책도 곧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90년생들은 그나마 어린 시절에 짧게라도 아날로그를 경험했지만요. 지금 10대들, 2000년생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세대 차이가 날 거라고 예측들을 합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세대를 보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 만났던 한 대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X세대라는 표현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했지만 지금 90년대 2000년생을 다르게 보는 세대 중에 그 X세대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해 가는 과정이지 부정적으로 보거나 완전히 뭐 잘못됐든가 이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냥 다른 거죠. 그저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깨끗한 북서풍과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최장 최악의 기록을 세웠던 이 미세먼지를 점차 밀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29 마이크로그램으로 일주일 만에 보통 수준을 되찾았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어제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 경보가 발효 중인 곳이 많고 대기질이 나쁨 단계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오전까지는 계속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청정한 북
북풍이 더 강하게 불어오면서 전국의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있는 동풍이 강원도에는 많은 눈을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이 지역으로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좀 더 이어지겠고 그 외의 동해안 쪽으로도 비가 좀 더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전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 서울, 원주, 청주 12도 등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7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